네, 레드캠프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쭤볼 현안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연말에 당협위원장을 좀 교체를 했는데 그렇죠. 예, 예. 비윤 속가내기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그 분석에? 일단 지금 비대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예?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비대위 만들 때 이제 정권 비대위라고 그래서 아, 예. 그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협위원장 바꾸는 것까지도 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정권 비대위가 있고, 김종인 비대위가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관리형 비대위. 그러니까 전당대회까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예요. 아, 그래서 당협위원장 바꾸고 이게 월권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바꾼 것 자체가 물론 정치에 음. 뭐 절대로 못한다, 절대로 한다 이건 없지만 관행으로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현재 비대위가 당협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고 전당대회 이후로 넘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행을 했던 것이고요. 왜 그럼 그렇게 강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죠. 여기 이제 딱 이제 정치 복선을 깔고 있다. 예, 지도부랑 가까운 사람들로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는 거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비대위는 3월 8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 당대표 체제에서 당협위원장을 만약에 다시 교체를 하면 지금 비대위 몫이 사라지니까 챙길 건 챙기자. 혹시 이런 내용도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항상 당권이든 뭐 이제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행사하려는 충동이 생기는데 예, 그걸 행사하게 되면 이제 내부 분열이 생기고 그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요. 뭐 어쨌든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근데 지금 당협위원장도 총선 앞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바뀝니다. 항상 정치가 그랬어요. 하긴 물론 그래야죠. 그러면 3월 8일에 새 대표가 선출이 되고 새 지도부가 그 발족을 하면 그 뒤에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때는 지금 이제 현재 당협위원장 기존부터 그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더 큰 변수는 당협위원장이 별 의미가 없게 된 게 중대선거구제 그것 좀 이제 여쭤볼 거예요. 논의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협위원장 큰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그 연말 기준으로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허은하 의원.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때 수석 그러니까 대변인을 지냈던 분인데 지금 탈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준석 천혜에게 후속편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허은하 의원은 억울할 만하죠. 억울한 만하다. 저도 위로 전화해 드렸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해피 엔딩이 누가 될지는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분투하시라고 위로를 드렸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그 26개 지역구는 지금 공석인 상태로 놔뒀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갑 같은 경우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전 지역구였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 비워둔 게 지금 대통령실 인사나 내각 인사가 당에 와서 총선에 출마하는 걸 염두에 두고 비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따라붙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치가 뭐 어디 지금 정무직으로 정부에 가서 일하면 당협위원장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부로 갔다고 전부 다 바꿔버리면 너무 매정하잖아요. 나중에 이분들 다시 총선 돌아올 수도 있죠. 돌아올 거라고 보시죠? 이분뿐만 아니라 저는 돌아와야 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 대통령실은 총선 한 2년 전에는 다음 총선 염두에 두고 그렇죠.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신인들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첫 출마하는 신인들이 대통령실에서 우르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우르르 나오는 분들은 대통령 인기가 좋으면 같이 잘 나가고, 그렇죠. 대통령 인기가 별로 안 좋으면 뭐 경선에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대통령실 일을 아주 잘해서 대통령 인기를 올려놓으면 사실 그분들 공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때 그분들이 많이 좀 공천되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마포갑도 있지만 또 분당을도 지금 유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가 그 전에 분당 갑이었죠 아마 을이 아니라
분당 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보궐하면서 이제 안철수 현 의원이 지금 거기를 했고, 근데 분당을 같은 경우를 비워둬서 이것도 김은혜 수석의 어떤 당 복귀를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해석도 있긴 있나 보죠. 너무 멀어요. 이건 그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총선 전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윤 공천 탈락이 있을 거다. 거의 100%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좀 너무 이른 왜냐하면 지금 아직 대표가 누굴지도 모르는데. 근데 사실은 대표가 누군지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대통령실의 의중이 솔직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의중은 이번에 확인됐잖아요. 일단 소선거구제를 바꿔라. 중대선거구제 얘기했죠. 그렇죠.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면은 그 선거구가 완전히 바뀌는데. 그 얘기 좀 하죠. 왜 대통령이 그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본인 소신이에요. 물론 대선 과정에서 그 얘기 하긴 했어요. 본인 소신이고 저도 사실은 그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 이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점에서는 생각이 일치했거든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두 가지 폐해가 있는데 하나가 골목 정치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구분이 안 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똑같은 일을 해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화되는. 사실 지방의원이 그 지역구 지방의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근데 국회의원이 골목 공약까지도 다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국가 일은 안 하고 지역구 관리만 동네 한다? 일만 한다. 이런 이제 소선거구제 폐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독점, 호남은 전부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골목 정치와 지역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중대선거구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그 지난 총선 전에 준연동형 비례 이걸 고집하지 않고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다면 아마 합의됐을 가능성도 꽤 커요. 그랬다? 왜냐하면 당시 그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분이 중대선거구제는 설득이 됐다. 아, 내부적으로? 민주당이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신 참 정의당이 저는 좀 문제를 잘못 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준연동형을 너무 고집했어요. 그래서 뭐 조국 문제랑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랑 연계를 시키고 뭐 이랬었는데 아무튼 정의당의 입장을 바꾸면 지금은 민주당만 오케이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제 비윤되잖아요. 찬성하는 저는 친윤이 되고. 또 그러면 비윤이 되면 공천 문제로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공천 문제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 못할 거다? 윤심이 확인된 윤심 아닙니까? 확인된 윤심.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냈기 때문에 반대하기 힘들 거다. 그러면 여권은 일단 대열 정비됐다. 윤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에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 당의 지금 과제의 숙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2부에서 윤건영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윤건영 의원도 그 지적을 했고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결국 거대 양당 기득권 강화시켜주는 결과만 빚는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인 선거구만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3인 선거구 윤 대통령이 4인 선거구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구의원 할 때 그래서 이번 작년 6월 지방선거 때는 3인 4인 선거구를 많이 확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4인 선거구까지 가면 소수정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4인 선거구제가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그 지역과 한 명만 공천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소수정당 하지 말아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럼 6명, 7명 해도 양당이 다 먹으면 양당이 그만큼 정치를 잘한다는 이야기죠. 특정 지역의 어떤 특정 뭔가 정당 지지세가 엄청 강한 데에서는 그냥 또 공천한 사람들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데는 지금 3인 4인을 해도 우리 당이 안 되고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구는 민주당이 한 30% 이상 나와요. 그런다? 그래서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지역이 영남 민주당 당협위원장들입니다. 대구 경북은 30% 나오고 부산은 40% 이상 나와요. 그러면 부산은 절반 많으면 한 30-40% 이상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주판을 봐야죠. 튕겨도 민주당한테 불리하지 않다. 그렇죠. 영남에서는. 그리고 호남에서는 우리 당이 수도권이 문제 서울은 우리 당이 한 40% 이상 나오는데 거의 못 가져가잖아요. 강남 빼고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민주당 그러면 영남에서 의석 좀 많이 확보하고 그럼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의석 확보하겠다. 주고받고네 결국은 그 얘기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정의당이 준연동형을 또 하면 그죠? 지금 준연동형 비례를 연동형 비례를 바꾸기도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위성 비례정당 나오는 것이고 네.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분명해야 될 게 모든 것을 중대선거구제가 하는 게 아니라 도농복합형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그냥 소선거구제를 윤 대통령 하고. 이야기한 거는 도시만. 그러니까 도시만. 어제 맥락은 그거거든요. 도시만. 그렇죠. 그러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농촌은 한 개의 선거구가 지금 4개 군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강원도 전체가 한 개 선거구가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촌은 좀 한번 보고 대도시 중심으로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 한 50만, 60만 이상 되는 도시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전국 확대하는 거는 그 다음 뭐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농 복합형으로 간다면 호남의 농촌이든 영남의 농촌이든 거기서는 그대로 그냥 지금처럼 그냥 그 선거 결과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다만 호남의 대도시와 영남의 대도시에서만 조금 변화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천천히 개혁을 하자면서요. 옛날 혁명 뭐 그런 혁명 의식 다시 튀어나오는 겁니까? 만약에 중대 선거구제로 간다고 치면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손질이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죠.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비례는 다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비례는 지금 같은 비례로 할지 아니면은 뭐 권역형 비례 두 가지 지금 대안이 그렇죠. 있는데 권역형 비례제가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도 단위로 비례를 뽑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방점은 이제 지역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례를 그대로 둬도 상관없고 저는 아무튼 비례는 없어도 된다. 개인적인 입장은 비례는. 그래서 뭐 직능 대표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지역구 출마하는 분들이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옛날처럼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드신 분보다 정보가 더 빠르잖아요. 지식이 더 많잖아요. 인터넷, 지식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만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습득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게 듣고 본다면 만약에 의원님의 주장대로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뭐 준연동형으로 해서 사실상 망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더 힘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럼 정의당 입장에서도 준연동형은 바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요.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낫잖아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언급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그러니까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던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그 청개구리 짓을 계속하면 예.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요? 예, 다당제 이야기는 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부터 계속 했던 거고 서로 뜻을 모았던 거거든요. 중대선거구제는. 근데 또 말 바꾸기를 하면 그나마 꼴목 정치, 지역 정치 극복하자는 정치 선진 개혁 지금 하자는 건데 뭐 개혁의 방해꾼 이미지만 더 쌓이겠죠. 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지금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내각제를 염두에 둔 기초작업이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앞서가는 거죠.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죠. 헌법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헌법 안 바꿔도 되기 때문에 선거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안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니 뭐 총선에 맞춘다면 개헌에 부정적으로 이미 입장 밝혔던데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좀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 예, 내각제론자는 지금 국회에 항상 있고요. 근데 뭐 지금 대세가 되기는 지금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야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의원님이 진단을 종합 정리하면 이런 겁니까? 기존 입장은 그렇죠. 그런데 그래요? 이제 민주당이 또 입장을 바꿀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거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건 전부 다 노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막무가내 반대 정당이 뭐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참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게 속 좁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일정이 있었고 조정하기 힘들었고 그냥 그 이메일을 띡 하나만 보냈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거긴 대통령만 이제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예. 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오부요원, 장관, 무슨 청장, 처장
다 와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장관 만나가지고 이거 물어보고 저 청장 만나서 저거 물어보고. 취재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제 정부에 대한 입장 확인도 하고 정부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지적도 하고 그 자리에서 뭐는 하겠습니다 답변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자리를 왜 안 가나 스스로 뭐 고립하기 싸움을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요 문제도 좀 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간의 공동 핵 기획, 공동 핵 연습을 언급을 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기자들이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핵 연습 이야기를 했더니 한마디로 노 지금 했다라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도 오면서 뉴스 봤어요. 근데 봤어요. 그 뒤에 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가 나왔는데.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가 있는 겁니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요?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한 겁니까? 아니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답변은 유럽형 핵공유 노라고 그런 거예요. 유럽형 핵공유. 그러면 지금 한미가 얘기되는 거 어떤 건데? 한국형 핵공유인데. 그건 뭔데 어떤 건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차이는 유럽형 핵공유는 미국 핵무기를 그 유럽 나라에 전투기에 실는 거예요. 근데 한국형은 미국 핵무기를 한국 전투기에 싣지는 않고 핵 정보 공유. 이제 과거에 한미 훈련할 때 핵이 동원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추측만. 왜냐하면 근데 그 전에는 우리 군이 몰랐습니다. 네, 몰랐어요. 핵 정보를 미국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미국 전투기가 떴는데 여기에 핵무기가 탑재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다? 알려주지 않았죠. 추측만 할 뿐이었고 미국 전투함에도 미국 잠수함에도 핵무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정보 공유다? 그럼 그렇죠. 연습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연습을 기획을 같이 하는 거죠. 핵무기가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이게 전시에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된다. 운용이 된다. 이런 거를 그래서 핵 정보 공유, 핵 훈련 공동 기획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핵을 실은 미국 전략 폭격기가 떴다, 한반도 상공에 떴다 하면서 한국 공군이 가서 에스코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앞으로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뜨면은 과거에는 이 전략 폭격기 핵이 있는지 없는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정보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B2가 떴는데 우리 공군도 옆에서 에스코트 하던데요, 이미? 그 당시에는 우리 군이 몰랐어요. 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다만 이제 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그걸 여기 실었다 와서 에스코트 해라 이제 같이 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그렇죠. 핵이 있는지 알고 하는 뭐 그런 공동 훈련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